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 자, 처음 공부하는 분을 위한 형법 용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설명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실력이 뭐 없어갖고 뭐 좀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용어 순서는 댓글에 제가 고정해놨어요. 왜냐면 썸네일 그 맨 앞에 영상 맨 앞에 그 카바 있는 그 썸네일에 이걸 다 넣지 못합니다. 이 많은 내용을. 그죠?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뭐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행위시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범이 무엇인가? 자, 이 동시범은 저번서부터 뭐 정인천 씨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동시범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형법뿐만 아니라 이 법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거고. 자, 고의, 과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렇게 나왔는데 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안에 고의가 들어있는 거죠. 고의, 과실이. 그죠? 근데 어쨌든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범 관련된 건데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합동범과 공동정범 그리고 대양범에 대해서 10개 그죠? 10번까지 해서 설명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26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행위시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행위시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형법 제 몇 조에 나와 있냐면은 형법 제 1조 1항이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형법 제 몇 조? 제 1조 제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어쩐다?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떤 친구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형법 공부 꽤 오래 했대, 자기가. 그래서 이제 한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그랬어. 야, 너 형법 제 1조 1항이 뭐야? 했더니 이거를 대답을 못 하더라고. 1조 1항의 얘기를 모르더라고요. 자, 1조 1항 정도는 여러분 기본 아닙니까? 그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뭐 어쩐다고?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요거 1조 1항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 이것도 안 돼 있으면은 그 뭐 경찰 공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 뭐 그런 머리로 뭘 하겠어. 그죠? 어쨌든 자, 제 1조 1항 다시 뭐라고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요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형법 제 1조 1항은. 자, 그래서 이 행위시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자, 조금만 계셔봐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여기 한번 좀 봅시다. 자, 서울, 자,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할까? 자, 서울 모 경찰서 근무 홍순경은 평소 자신을 이유 없이 깔보고 무시하는 고참 이경희를 미워하던 중 3월 1일 근무 교대 시간에 늦게 왔다며 많은 후배 여경들 앞에서 개망신을 이경희로부터 심하게 당하였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봅시다. 자, 그래갖고, 자, 보시면, 자, 이에 앙심을 품은 홍순경은 3월 30일 사격 훈련 때 이경희를 죽여버리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3월 29일, 자, 하루 전날이죠. 총기를 닦던 중 공교롭게도 한 발이 발사됐는데 그것도 이경희 머리를 관통하여 그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자, 이 경우에 홍순경의 죄책을 갖다가 봅시다. 여러분, 이거 무슨 죄죠, 이거? 네? 몰라요? 모르면 안 되지. 그죠? 이게 무슨 죄예요, 이거? 응? 자, 이 경우에 지금, 봅시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은 건 언제야? 그죠? 3월 30일이죠? 그죠? 3월 30일날 뭐 하면서 죽이기로 했어요? 사격 훈련을 가장해서 죽여버리기로 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어떻게 된 거야? 29일날 총기를 닦던 중 공교롭게 하루 전날, 죽었단 말이에요.
자, 범죄를 마음먹은 때는 언제냐? 3월 30일인데, 그죠? 뜻하지 않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전날 29일날 죽은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야. 그죠? 자, 이 경우에 죄명을 한번 뽑아보세요. 살인죄야, 이거? 살인죄 아니죠? 그죠? 무슨 죄야? 과실치사가 되죠? 자, 왜 그런 거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발생한 게 뭔지야? 그 사건이 발생한 게 전날 발생했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자, 실수로 지금 한 발이 나간 거죠? 그죠? 총기를 닥던 중 공교롭게 한 발이 발생, 실수로 나간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한 발이 나간 거기 때문에, 자, 출발이 뭐예요? 바로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살인은 될 수가 없어. 왜? 바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 그랬는데 행위시에 지금 뭐야? 29일이란 말이야. 그죠? 29일에 총기를 닥던 중 실수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은 날은 언제야? 30일 날인데.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률에 의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행위시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 어떤 일이 생겼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록 범죄를 결심한 것은 30일 날 결심을 했지만은 그 전날인 29일 날 실수로 공교롭게 한 발이 발사돼 갖고 죽었다고 한다면은, 자, 이 경우에는 바로 행위시의 과실이죠. 그죠? 그래서 과실치사가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예.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또 봅시다. 잠깐만. 조금만, 왜 이게 뭐 이상한 게 자꾸 뜨냐?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저 1번에 대한 바로 행위시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요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범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동시범 하면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자, 동시범. 자, 우리 형법에서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일단 두 군데서 규정하고 있죠? 자,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야? 하나는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바로 동시범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2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거든요. 그래서 19조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어쩐다는 거야? 바로 그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그랬었죠. 그죠? 자, 19조 한번 제가 적어볼까요? 그러면 자, 19조 한번 적어볼게. 자, 두 군데서 규정하고 있는데 19조 조문을 한번 적어볼게. 자, 19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독립행위의 경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조문의 타이틀은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동시 또는 이시의 띄어쓰기 해야지. 그죠?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어쩐다는 거야?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잠깐만요. 자, 여기 사람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자, 거기 뭐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꼴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 새끼한테 뭐라 그러죠? 돌멩이를 떨어뜨려서 머리통을 박살내서 죽이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 던졌는데
명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안 보여. 멀리서 던져갖고. 그래서 근데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또 웬 사람이 또 이 양반한테 또 돌을 던졌는데 이놈도 가다 머리통이나 깨져라 하고 돈을 던졌어요. 근데 또 웬 다른 놈도 바로 이놈한테 앙심 품은 놈이 하나가 있었는데 또 돌을 하나 또 던져요. 그러면서 에휴 가다가 어디 병신이나 되라 이런 의도로 또 하나 돌을 던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지금 돌을 지금 몇 개를 맞은 거니 연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맞았단 말이에요. 동시에 맞던 아니면 약간 시차가 있던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시 또는 이시라 그랬단 말이야. 어떤 시험 문제를 보니까 동시에 한 것만 동시범이고 서로 다른 시간 이시에 한 것은 동시범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지문도 있었거든요. 틀린 말입니다. 동시범은 바로 동시가 됐던 아니면 서로 다른 시간이 됐던 독립행위가 경합해갖고 누적돼갖고 경합됐다는 건 누적돼서 쌓였다는 거야. 경합된 경우에 어쩐다는 거야?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미수범으로 본한다 그랬어요. 자,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이렇게 돼갖고 이 양반이 지금 다쳤다고 봅시다. 그죠? 죽었다고 봐야 되나? 뭐 어쨌든 손상을 봤어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이 각자는 전부 다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야. 예? 각자를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셨으면 해요. 그래서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은 각 행위를 전부 미수범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양반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미수범으로 봤겠죠? 그죠?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그거는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근데 263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263조는 바로 어떤 것에 대한 상해죄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라고도 하는데 우리 법 타이틀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는 동시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가 타이프를 쳐볼게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중요한 것은 상해의 결과예요. 그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어쩐다고? N은 어쩐다?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자, 요 말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요거를 저도 되게 모르겠어요. 많은 시간 공부했지만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희미해질 때가 많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를 263조는 뭐냐면요. 그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각자를 미수범으로서가 아니라 상해 기수의 공동정범으로 함으로써 바로 그 개인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요 말이 되게 여러분들을 확실히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 요 말. 자, 요거 빨간색으로 좀 해놓을까 요거? 이거 왜 이러냐? 잠깐만. 자, 요걸 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었을 때, 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면은 어떻게 될까? 판명되면은 그 죄책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겠죠? 그죠? 그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해당 원인대로 처벌하면 되겠죠? 원인대로 처벌하면 되겠죠. 근데 자, 중요한 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거야.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게 요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때를 갖다가 지금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기로는 그죠?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그랬거든요. 요 말뜻이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이 말뜻을. 263조에서 말하는 자 여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공동정범으로 일단 이렇게 적어볼게요. 공동정범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각자를 19조에 의해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그죠? 바로 제30조에 의해서 제30조에 의해 정범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제가 빨간색으로 좀 해놓을게요. 요거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어. 네?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어쨌든 263조에서 말하는 바로 원인 263조에서 말하는 바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예에 의한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게 아니야. 예에 의한다 그랬어. 요 말뜻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를 제19조에 의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형법 제30조에 의해서 어쩐다? 정범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야. 되셨나요? 예. 요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자, 폭행치사. 네, 폭행. 판례 거를 적어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제가 여기다 타이프 쳐 볼게요. 폭행치사. 그 다음에 또 판례가 또 인정한 거는 뭐냐면 상해치사.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또 만약에 뭐 죽어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해갖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때도 적용하거든요.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어.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아닌 것으로 시험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강간치상. 자, 요거는 적용이 없습니다. 강간치사. 자,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 형법 제 263조 자, 동시범 263조 동시범에서 자,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요.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런 건 되는데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닌 거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치사는 얘기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폭행과 상해와 관련돼야지 돼. 그죠? 이것처럼 출발이 지금 강간으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되셨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동시범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파란색으로 좀 해드릴까 이거는? 예. 요거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다. 자, 되셨죠? 요렇게 설명하면 되나 이제? 자, 그래서 지금 동시범도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무효하고 취소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무효하고 취소. 자, 무효 취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자, 우리 공부하다 보면 무효하고 취소하고 되게 많이 등장하죠. 특히 법률가 뭐 민법을 공부하던 행정법을 공부하던 굉장히 많이 공부해요. 근데 막상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구별해봐라,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친구 잘 없어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에서 무효 또는 무효와 취소는 모두 결과적으로 효력을 없애는 것에 좀 공통점은 있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바로 그 과정과 성격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차이점을 제가 비교한 걸 도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자, 무효는 뭐냐면요. 처음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야. 출발부터가 효력이 없어.
그죠? 출발부터가 효력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취소는 뭐냐면요. 자, 일단은 유효해. 일단은 유효한데 잠정적으로 유효한 거야. 예?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그 무효다 취소다 주장하는 권한은 자, 이 무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야. 요게 차이가 있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거야, 취소는. 되셨죠? 그래서 그 주체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 무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1000년이 지나건 10,000년이 지나건 제한 없이 무효는 무효입니다. 그죠? 제한이 없어. 그런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일정 기간 내에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예, 다툴 수가 없는 것이 또 취소죠. 자, 그 다음에 사후 인정이라고 추인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불가능입니다. 무효는. 근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머릿속에 알아두셔. 무효는 어쨌든 처음서부터 어쩌다 효력이 없는 거. 출발부터가 효력이 없어. 출발할 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자, 취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유효하다고 봐. 유효하다고 봐요. 쭉 가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취소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 앞으로 건너가서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무효로 인정해 주는 거야. 되셨나? 나는 그래서 소급, 취소, 소급 이렇게 암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취소는 어떻게 한다? 그 소급해갖고 효력을 없애주는 거야. 다셨나? 다시 한번 이 취소는 뭐라고? 자,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쭉 갔어, 법률 효력이. 근데 여기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 만약에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됐다. 그쵸? 취소가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건너와서 소급해갖고 이때부터 전부 다 효력을 없애주는 거야. 되셨나? 취소라 그래, 이거를. 소급해서 없애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자. 자, 무효는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취소는 어떻게 돼요? 일단 법적 효력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앞으로 건너가서 무효가 되는 거야.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해볼게. 그리고 무효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인 계약이나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어쩐다? 해당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에 대한 공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 무효는 어떻게 된다? 처음 출발서부터가 전부 다 효력이 없는 거야. 예? 취소는 어떻게 한다? 일단 출발은 유효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바로 취소가 확정이 되면, 취소가 딱 인정이 되면은, 소가 인정되면은, 무효가 인정되면은 소급해서 그 앞에 행위까지 전부 다 쭉 해갖고 전부 다 효력을 없애주는 거야. 예?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출발이 됐냐 안 됐냐, 법률적 효력이 출발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무효 같은 경우에는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응? 법적 효력이 출발 자체를 안 했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출발은 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취소가 인정이 되면은 소급해갖고 어떻게 된다? 다 전부 다 효력을 없애주는 거야. 되셨죠? 요거 이해 가죠?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아, 참. 자, 되셨죠? 자, 되셨고. 자,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오자.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 자, 여기다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무효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서부터 효력이 어쩌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출발부터가 없는 거야. 효력이 없는 거야.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된다? 일단 출발은 유효하게 법적 효력이 유효해.
유효하게 출발을 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취소가 확정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확정이 되면은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주는 거야. 되셨나요?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 취소 요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그죠? 물론 뭐 저보다 더 잘 설명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 근데 내가 설명하는 건 어쨌든 요렇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건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고의는 예전에도 이거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이게 몇 조에 나와 있냐면 13조에 나와 있죠. 그죠? 제 13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에 4번에 고의를 잡아놓고 5번에 과실을 잡아놨는데, 자, 과실은 14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자, 과실을 설명하라 그러면은 고의에 반대요 요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어. 그 잘못됐다고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과실이 인정되려고 한다면은 뭐가 인정돼야 돼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 뭐를 인정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과실을 인정하려면은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되는데. 자, 주의 의무죠? 그죠?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14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주의 의무입니다. 여기다가 땡땡해서 주의 의무. 바로 주의 의무도 없다면은 고의도 과실도 아닌 거야. 예? 그 얘기를 드리려고 내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야. 다시 한번. 자, 과실은 고의의 반대가 아니에요. 자, 뭐라고? 바로 정상적으로 가져야 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그죠? 바로 과실범이 되는 거죠. 그죠? 주의 의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나와 있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쉽게 얘기하자면 위에 나와 있는 고의라든지 과실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범죄가 있으면요, 그냥 고의가 있고, 그죠? 그냥 고의만으로도 성립되는 범죄가 있고요. 또 어떤 범죄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절도죄를 한번 들어봅시다. 절도죄. 자, 절도죄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재물의 타인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그랬단 말이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그랬어요. 자, 이 절도죄에 있어갖고 일단 재물의 타인성, 내게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내게 아니다. 그러면 내게 아닌 거를 가져온다, 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그냥 일반 고의라 그래. 그런데 절도죄는 무작정 요 고의 하나 갖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이 재물을 내가 내 멋대로 쓰거나 팔아먹거나 볶아먹든 삶아먹든 내 마음대로 뭐 어쩐다, 내 마음대로 처분한다, 이런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은 불법 영득의 의사라 그래요. 자, 불법 영득의 의사. 그래서 불법 영득의 의사까지 존재해 줘야지만 바로 뭐다? 절도죄가 인정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오토바이가 하나 서 있어요. 근데 잠깐 호기심에, 그죠? 동네 한 바퀴 돌고 한 5분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남의 오토바이 몰래 타고 쭉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되는 거거든요. 절도가 되지가 않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불법 영득의 의사라는 것은 재산범죄, 특히 절도죄, 강도죄, 그 다음에 횡령죄, 자, 요런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대표적인 게 불법 영득의 의사예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목적범에 있어서 뭐 행사할 목적으로, 뭐 위조문서 같은 거 법조문에 보면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목적, 뭐뭐 목적으로, 자, 어디 가서 지렁이 겨가는 거 어디 갔냐?
자, 지렁이 격하는 거, 뭐뭇의 목적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목적범위라 그러거든요. 목적범위라 그러는데, 이 목적범에 있어서 이 목적도 전부 다 뭐다?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법조문의 구성요건에 보면은 뭐 행사할 목적으로, 그죠? 뭐뭐 할 목적으로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목적범위에서 그 목적은 바로 뭐라 그런다?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의하고 별개로 그 고의를 뛰어넘는 어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내심의 마음이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어쨌든 주관적이라는 말이 형법에서 들어가면은, 자, 머릿속에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것은 뭐냐면 두 글자야. 뭐라고? 마음. 뭐라고요? 마음. 자,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근데 마음은 크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형법에서는 일반적 고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다. 머릿속에 좀 담아두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불법 영득의 의사라든지 목적범에 있어서 이런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그런다?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의하고는 별개예요. 고의하고는 별도로 고의를 뛰어넘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그래요. 자, 되셨고, 자, 이제 7번에 대해 교사범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 좀 해보자. 교사범. 자, 교사범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법조문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법조문에는 교사범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 여기다 조금만 계셔. 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자, 형법 제 몇 조? 제 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다? 자, 그 각자를 자는 그 죄를 실행한 자와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 여러분 요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대부분 우리 저번에 어떤 군무원 시험 문제를 봤는데, 자, 교사범은 어떻게 처벌하냐고 물어보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출제하신 분이 모르겠어. 내가 이런 좀 약간 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이 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출제했냐면은 교사범은 정범으로 처벌한다. 요걸 맞는 지문으로 했다고. 자, 볼게요. 자, 이거 엄밀히 말하면 그거 틀린 말이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교사범은 처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보세요.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한다고? 자,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얘기가 또 아니야. 응? 자, 조심이라고 적어놓을게. 근데 저번 군무원 시험 2024년도 군무원 시험에 그 좀 실력이 좀 짧으신 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사범의 처벌은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거를 맞는 지문으로 했더라고. 나는 근데 그 양반이 물론 뭐 그렇죠.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뭐 이거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하고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말은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십시오. 그죠? 자, 그리고 교사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범죄의 마음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범죄의 마음을
마음을 먹게 해야 돼. 자, 요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교사범에서. 일단 범죄의 마음이 없는 자를 범죄의 마음을 먹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교사범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교사범이 아닌 경우 애당초 범죄의 마음을 먹고 있어. 먹고 있는 자, 이게 애당초 범죄의 마음을 먹고 있는 자에게 자, 교사를 하게 되면은 자, 이 경우에는 교사로 봐요, 안 봐요? 이때는 교사가 아니야. 응? 그걸 좀 알아두세요. 애당초 범죄의 마음을 먹고 있는 자에게 교사하는 거. 이거는 교사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뭐 깡패 조직이야. 그죠? 여기다 적어볼게. 깡패 조직이야. 깡패 조직인데 근데 두목이 자, 아래 행동대장 보고 행동대장 부하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막내가 부하 보고 막내가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으니 어디 병신 좀 만들어줘라. 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 자, 요거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갖고 그 이제 교사범이 아닌 경우야. 그죠? 애당초 범죄의 마음을 먹고 있는 자에게 교사하는 건 교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로 한번 봅시다.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깡패 조직이야. 두목이 뭐라 그랬냐면 행동대장 부하 보고 막내가 싸가지가 없으니 어디 병신 좀 만들어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행동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한 얘기가 형님 안 그래도 그 새끼 내가 병신 만들라 그랬어요. 병신 만들어 줄라 그랬어요. 병신 걔에게 패줄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경우에 교사가 범죄 교사가 됐어, 안 됐어? 이 경우 범죄 교사 안 된 거야.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애당초 범죄의 마음을 먹고 있는 자에게 교사한 것은 교사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뭐 깡패 조직의 두목이 부하인 행동대장 보고 막내가 싸가지가 없으니 어디 병신 좀 만들어줘라고 좀 주워 패주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행동대장이 뭐라 그랬어? 형님 안 그래도 내가 그 새끼 병신 만들어 패주려고 했어요. 애당초 얘는 지금 뭐 행동대장은 범죄의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기가 교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범죄를 심어주지 못한 거죠. 범죄의 마음을. 되셨죠? 그래서 요거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방조범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방조범 벌써 40분 지났어. 자, 방조범의 요 조자 있죠? 그죠? 방조의 요 조자는 자, 무슨 조자냐면은 도와주다 조자야. 한자로 쓰면 도와주다 조자야. 그래서 어쨌든 범죄에 범죄에 도움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방조가 되는 거야. 방조범이 돼.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작위든 부작이든 그죠?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쨌든 범죄에 도움만 되면은 전부 다 뭐다? 방조범으로 보는 거야.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범죄에 도움이 되는 거. 예를 들어 갖고 뭐라 그러지? 전과자야. 절도 전과자인데 동네 선배가 와갖고 그죠? 동네 선배가 맨날 그 작물도 처분해주고 막 그랬어. 훔쳐온 작물도. 근데 그 작물 취급해준 선배가 와갖고 그죠? 드라이버 한 개를 사주면서 앞으로 일을 좀 열심히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 이거 판례가 절도 교사로 봤습니다. 그죠?
적어볼게요. 자, 절도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작물을 취득해온 자, 취득해온 자가 절도범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드라이버, 그건 일자 드라이버겠죠. 드라이버 한 개를 사주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봐라.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봐라.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해봐라. 이거 뭐가 돼요? 이거 절도교사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예요. 되셨나요? 요걸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이거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요거 판례 번호는 91도의 542. 91도의 542. 요렇게 좀 알아두셔요. 자, 다시 한번,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파란색으로 해볼까? 요거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방조범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방조범. 자, 뭐라고요? 방조의 조자는 도와주다 조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도와주다 조자. 어쨌든 범죄에 도움이 되면 방조범이 되는 거야. 유형이든 무형이든 자기든 부작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범죄에 도움만 되면은 전부 다 방조범이 되는 거야. 그죠? 무형으로 도와주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어떤 내심의 마음을, 그죠? 범죄의 마음을 단단하게 뭐 용기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바로 방조범이 되는 거죠. 잠깐 이건 지금 방조범인데 교사범이라 적어놨네, 그죠? 교사 방조를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잖아. 잘못 적었네. 사례. 이거 내가 모르고 여기 절도 교사에 대한 거를 적었는데, 자, 요건 지우고, 자, 대표적인 걸 하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사주겠다 사건이거든요. 자,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사주겠다. 바로 이 오토바이 저기 뭐예요? 이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사주겠다 그래갖고, 자, 요 사건인데, 이 경우에는 그 훔쳐온 놈은, 오토바이 훔쳐온 놈은 뭐야? 그죠? 절도한 놈은 절도죄가 될 거고요. 오토바이를 훔쳐온 놈은 절도죄가 될 거고, 자, 사주겠다고 말한 사람 있죠? 그죠? 말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절도 방조가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된다? 작물 취득도 된다는 거야. 플러스 작물 취득.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읍시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방조범 중에서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또 뭐가 있을까? 어떤 범죄에 어쨌든 그 용기를 넣어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것도 전부 다 방조범이 되고요. 방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드라이버 사주는 거, 그죠? 그건 아까 교사로 봤지만 그것도 방조의 어떤 일태양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동범과 이제 공동정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합동범과 공동정범. 자, 합동범 얘기부터 해볼까? 자, 합동범은 뭐냐면요, 우리가 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그 다음에 특수도주. 자, 요 세 개만 합동범이야. 그럼 왜 선생님, 합동범은 뭐고 공동정범은 뭡니까? 둘 다 이거 떼그지로 다 같이 가서 범죄 저지르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이 있겠죠. 그죠? 그잖아. 둘 다 이거 떼그지로 가갖고 여러 명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서 둘 다 범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죠?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그 구분 차이점이 뭐죠? 갈림길. 요거와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합동범과 공동정범. 바로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죠. 모르시는 분은 적어 놓으세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자, 뭐라고? 내가 여기다 타이프 쳐줄게, 이것도.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있는 것은, 자, 있는 것은 뭐다?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넣을게. 요것이 있는 것은 합동범위고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뭐다? 없는 거는 그냥 공동정범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딱 3개밖에 없어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특수자가 붙었다고 해서 다 합동범위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세 개의 구성 요건에는 보면은 합동하여라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합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범죄 현장에서 같이 있다는 거야.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2인 이상이 범죄 현장에 같이 있다. 자, 요것이 바로 합동범이야. 공동정범은 그죠? 그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격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공동정범이 돼요. 근데 합동범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범죄 현장에 2인 이상이 범죄 현장에 같이 존재하면은 합동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갖고 혼자 범죄를 하러 가는 것보다 자, 둘이서 같이 범행 현장에 같이 동시에 한 장소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서로 간에 용기를 가지고 더 범죄가 대담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형법은 그죠?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이 3개의 범죄는 그죠? 바로 합동범을 규정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합동범이라는 것은 바로 범죄 현장에 어떻게 된다? 2인 이상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합동범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일반 공동정범이야. 되셨나? 그래서 내가 요걸 좀 강조 좀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자,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있는 것은 합동범. 그렇지 않은 건 그냥 공동정범이 됩니다. 자, 되셨고 이제 마지막 대항범인데 대항범은 쉽게 얘기해서 서로 마주본다 이거야. 자, 서로 마주보는 거야. 마주보는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수뢰죄, 그다음에 증례죄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뇌물을 주는 놈 받는 놈.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인신매매죄. 인신매매죄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인신매매죄도 사람을 파는 놈 사는 놈. 그죠? 서로 마주 보는 거야. 그걸 대항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죄 2개만 좀 기억하세요. 수뢰죄, 증례죄. 그 다음에 인신매매죄. 그죠? 우리 이거 수뢰죄, 증례죄 이걸 뇌물죄라 그러죠. 그죠? 뇌물을 주는 놈 받는 놈. 그죠? 요렇게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대항범이라 그래요. 자,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 벌써 50분이나 흘렀어. 내가 좀 피곤해 갖고 항상 저녁 시간대 제가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루 일과를 끝내고 좀 마지막 정리를 해요. 되게 피로도가 많이 쌓여요. 그 아까 전에 설명하다가 뭐 방조범 설명하다 그래서 모르고 교사범 사례를 들고 막 그랬는데 그건 알아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나중에 또 방조범 멋있게 설명해 줄게요. 제가 감기 기운도 계속 있고 몸이 조금 안 좋네요 요즘. 어쨌든 우리 시험 공부에 주력하시고 오늘 설명을 한번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자, 되셨나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녹음해야 되겠다. 이거 아까 방조범을 좀 약간 좀 틀렸어. 그죠? 아까 사례를 잘못 들었어. 다시 한번 방조범 뭐 설명을 좀 드려보는데 어쨌든 방조범의 조자는 도와주다 조자고 그죠? 범죄에 도움이 되면 다 방조범이 되는 거야. 유형이든 무형이든 자기든 부작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심지어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뭐 훔쳐오면 사주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절도 방조에 말한 사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절도의 방조에 해당한다. 범죄에 어떤 용기를 넣어주는 것도 있죠. 야, 잘한다 너. 야, 너 그래 사람 잘 죽였다. 그래 또 도둑질 참 잘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면서 막 범죄를 갖다가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전부 다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후방조는 아니야. 그죠? 범죄를 하기 전에 또는 할 때 얘기하는 거지, 사후방조는 방조범이 아니야. 그죠? 어쨌든 범죄가 마무리되기 전에, 자, 방조를 해야 돼. 그거 중요한 거 빠져먹었다. 방조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방조의 타이밍은 어쨌든 범죄 종료 전이어야지 됩니다. 자, 범죄 종료 전에 방조를 해야지 돼. 범죄가 끝난 다음에는 방조범이 아니야. 그죠? 그지 않겠어요? 그죠? 이미 도둑질 해갖고 왔어. 그런데 너네들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방금 우리 도둑질하고 왔는데. 그래? 너네들 내가 도둑질 열심히 잘하라고 내가 여기 도라이버하고 벤치하고 사왔는데. 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죠? 이미 범죄가 종료했는데 뭔 방조를 해. 범죄가 종료되기 전에 방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타이밍도 중요해. 그죠? 범죄가 종료되기 전에. 그죠? 예. 되셨나요? 범죄가 종료되기 전에 어쨌든 방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마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